봐야 할 것도 읽어야 할 것도 넘쳐나는 요즘. 우리가 흘려보낸 컨텐츠의 한 페이지를 함께 들춰보는 시간. 38페이지 프로젝트 38의 조심입니다. 와우. 2화 1부 요즘 시리즈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녹음은 저 조혜영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또 달달 떨고 있어요. 네. 계속 팟캐스트 싫다를 부르짖으면서 나 이거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구독 많이 구독 좋아요. 네. 네, 그러면 네, 대본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요즘 두 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뭐 아마도 이미 그 영화 그다음에 1-1, 1-2 들으신 분들이 또 계속 들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모두 이제 그 팟캐스트 녹음하고 이제 팟캐스트 업로드 한다고 이것저것 해본다고, 네, 어떻게 그래도 뭐 진짜 한 달이 후딱 간 것 같아요. 진짜 한 달이 후딱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실 오늘 녹음하는 날이 11일인데, 네, 10월 10일에 네, 드디어 영화와 1화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와,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네.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오늘 녹음한 거는 아마 11월로 올라갈 텐데, 유튜브랑 저희가 지금 팟빵 업로드를 마쳤거든요. 근데 팟빵은 이제 실험하는 와중에 또 어떤 굉장히 관심 있으신 누군가 캡처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테스트 중에 조금 트위터 리트윗이 됐다고, 네, 우리 구 트위터 현 X에 올라와서 선생님 제가 또 그렇게 심심할 때마다 에고 서치를 하거든요. 손이 좀 쳐봅니까? 그럼요. 쳐보죠. 정말요? 어디서 무슨 욕을 먹고 있나, 나는 또 무슨 실수를 했나 이런 걸 쳐다보는데, 그러다 몰려들은. 그래서 올려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 덕분에 좀 소문이 많이 났죠. 네, 저희가 그래서 영화 테스트 올려놓은 거를 캡처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도 이미 한 뭐 열 몇 명 정도 구독해주셨고, 네, 구독을 해주셨고요. 음. 지금 현재 스코어 저희 그 팟빵은 한 50분 정도? 네, 50분 정도 지금 팔로잉 구독해주시고 너무 계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튜브도 94명 정도 지금 팔로잉을 네, 아니 그래서 해주셨습니다. 영화랑 1화 올라갔잖아요. 1-1화 댓글을 또 달아주신 분들이 계세요. 저 정말 댓글에 배고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다 읽었는데 사실 3분 올려주셨는데 한 분이 댓글을 지우셨어요. 그래서 저만 읽었어요. 근데 그 감사한 마음은 제가 소중히 받아 안았고, 그리고 남겨주신 2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 팟캐스트 최초 댓글이잖아요. 그래서 문하루 님이 저 온갖 영화 팟캐스트 다 구독하는데요. 진짜 너무 기대되어요. 앞으로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올려주세요. 진짜 너무 기대되네요. 이 기대. 네. 기대에 부응해야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10326929님께서 손조심 화이팅! 하트 2개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 하트 2개 받아 안고 하트가 1000개, 10,000개가 될 때까지 네,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일부 올렸는데 우리 지금 조 대표님께서 우리 올해 1000명의 구독자를 달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해주셨어요. 책질질 줍니다. 제가 지금. 도대체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냥 그만큼의 어떤 열심히 하겠다. 지금 제가 엄청 또 다시 긴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재미있게 열심히 해보겠다. 지금 조평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러분. 너무 보여주고 싶어. 아마 조평을 알거나 조평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저렇게 하얗게 질린 얼굴의 조평을. 근데 지금 약간 내기처럼 조평은 올해 안에 1000명 된다. 나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근데 올해 말에 제가 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애정을 팔로잉과 입소문으로 보여주시면 저희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목표는 크게 잡고 있지만
사실 우리 다 구독해 주시는 쫄보다. 아니 구독해 주시는 한 분 한 분 너무나 다 소중하다. 100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아, 네, 그렇습니다. 방송쟁이야, 방송쟁이. 어쨌든 심평이 지금 이 팟캐스트 일종의 이제 팀장처럼 전체를 좀 약간 디렉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평은 이 팟캐스트가 일상이 되었다. 아, 네, 일종의 근황이 되었다. 근황이라고는 팟캐 얘기밖에 없네요. 네, 그쵸. 그러니까 거의 일과 한 몸이 된 어떤 약간 사람처럼 꿈에서도 이야기하네요. 좀 꿈도 아, 진짜요? 꿈도 꿔 진짜로.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그 진짜. 정도인 줄 몰랐네. 저도 아니, 도경수 저 꿈도 1000명만 꾸는데 사이사이에 아, 팟캐 꿈도 꾸고 야, 알겠습니다. 우리 이거 그럼 성공시켜서 도경수 부르자. 성덕의 팟캐. 진짜 그러면 심평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네. 도경수를 부르는구나. 힘이 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손평 혹시 어떻게 저는 지내셨나요? 심평이 팟캐에 몰빵하고 있는 동안 마닐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마닐라 출장에 이제 학회, 뭐 비판적 서미론 학회라는 곳에 가서 사실 한국의 딥페이크와 사이버 레카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고어 남성성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발표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서 K-드라마, K-팝 등에서 보셨던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을 오늘 보여드리겠다라는 이야기로 발표를 했는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딥페이크 같은 것들은 계속 이제 외신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것 같고 한국인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전 세계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국 정부도 좀 더 관심을 가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더 하고 싶어서 학회장에서 그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마닐라의 아테네오 대학이라고 이제 한국에 어쨌든 좀 이렇게 수준 있는 대학이라고 손꼽히는 대학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왜 나왔죠? 필리핀에 유명한 대학 중에 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국 영화에 대해서 또 강의를 특강을 했는데 거의 80명 넘는 학생들이 와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도 되게 크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 범죄 도시에서 나타나는 인종주의와 미소진이 여성 혐오를 좀 비판하고 시민 덕희하고 비교하면서 페미니즘 리부트에 등장하고 있는 좋은 여성 영화가 어떻게 한국 영화의 기존의 한계들을 좀 넘어서고 있는가 서사적 측면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것도 관심이 진짜 되게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영화의 어떤 식의 뭐 젠더 편향성이라든가 인종차별적 시선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 영화 팬들도 잘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해외 팬들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영화를 비판한다고 해서 한국 영화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건데 약간 오신 청중들도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았다. 더 좋은 한국 영화를 세계에 나누고 싶다는. 갑자기 국뽕으로. 예, 그러게 말하다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제가 한국 영화 전공자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하는 거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묘하게 들더라고요.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범죄 도시에 이제 뭐 동남아 국가들이 종종 범죄가 일어나는 어떤 공간이라든가 한국 내에서도 이제 이주민들이 그런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영화는 정말 그런 데 가서 같이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건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특강 주제를 받았을 때는 한국 영화 속 필리핀 재현을 주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필리핀 이제 관계자들, 한국학 하시는 분들께서. 근데 사실 또 너무 없고 생각보다 많지 않고 얘기하자니 완득이라든지 이런 옛날 작품들 이자스민 전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긴 한데 어떤 한국 영화의 전반적인 욕망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안에서 문화를 딛고 제국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잖아요. 또 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그건 저는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막 한국의 쾌거 뭐 한국 문화의 가 만개했음을 보여주는 무슨 현상 K 모로 모시기로 K로 다 가져가는 경합할 게 그걸 얘기하기 전에 사실 한강 작가가
그러니까 광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뭐 블랙리스트에 어떻게 올라가 있었는가 이런 것도 우리는 더 성찰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범죄도시 이야기를 좀 해주면 범죄도시 4편이 필리핀 배경이고 완전히 불법 도박의 세계로 만들어버린 곳이 그러니까 이미지이기도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했죠. 사실 범죄도시뿐만 아니라 많은 장르 영화들이 되게 이국적인 풍경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종종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면 좀 그런 영화들이 꽤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엄청 타자화하죠. 네, 오늘의 영화는 장손입니다. 기뻐하라고 네. 왜 기뻐하지 않냐고. 네, 장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여러 영화가 나왔을 때 이거 했으면 좋겠다고 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장선 우리 그래서 왜 골랐습니까? 이거 내가 얘기한 건 아니죠? 왜 물어보죠? 왜 골랐습니까, 네. 장선? 그래서 장소는 이제 제가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서 고르게 됐는데, 애초에 제가 영화를 보고 장손을 고른 건 아니었어요. 그쵸, 영화를 우리가 보기 얘기할 전에. 때는. 네. 그때는 나밖에 안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 얘기할 때. 네, 손평은 먼저 본 상태이고 괜찮냐라고 했더니 괜찮다. 나 너무 재밌게 봤거든.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뭔가 다 주변에서 이 장손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최근에 사실 독립 영화들이 뭐 극영화 다큐멘터리 할 것 없이 사실 관객 수가 너무 이제 적은데, 2만이 넘어서, 이게 영화가 되게 잘 되고 있다. 뭔가 대중적으로도 그래도 매력이 있고 그리고 비평도 다들 굉장히 좋아서 한번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오정민 감독이라는 분이 이제 첫 장편 영화인데 남성 감독이고 남성 감독이 만든 이제 비평들을 보면 가부장제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을까 진짜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같이 함께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 최근에 이제 개봉된 영화 중에 뭐 딸에 대하여라든가 그녀에게 같은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이게 또 다 다른 어떤 구성과 형식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다루고 있는 거라 가지고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얘기해봐도 재밌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영화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석 때 사실은 다 개봉을 했거든요. 장송 딸에 대하여 그녀에게까지. 근데 보통 추석이 한국 상업영화 대목이잖아요. 그럼 보통은 한 2-3편 정도의 텐트폴이라고 할 만한 대작들이 이제 경합을 벌이게 되는데 올해는 베테랑2 한 편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거의 상영 스케줄에 뭐 정확한 퍼센테이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60-70%를 스크리닝을 차지하면서 엄청난 독과점인 거예요. 근데 독과점일 수밖에 없는 게 상업영화 단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랬는데도 이거 1,000만 못 갔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스크린을 다 잡아먹은 거에 비해서는 흥행을 못했고 나중에 막 조인성까지 GV 붙여가지고 밀었단 말이에요. 제작사랑 배급사에서. 근데 베테랑2는 정말 너무 실망스럽거든요. 워낙에 제가 유승환 감독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고 좀 생각하는데 그래도 유승환이 기본적으로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3편의 독립영화가 너무 걸출하다고 저는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대중성까지 가진 상태에서 그래서 이 작품들이 좀 더 주목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너무 스크리닝이 없다. 그런 것도 좀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이 3편이 영화적 완성도나 그러니까 이게 이 완성도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어쨌든 대중들도 보기 어렵지 않은 그리고 되게 재미있게 볼 수도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영화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신업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영화를 이야기하다 보면 결말까지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어서 스포일러가 있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영화를 보고 저희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돌아오셔야 해요. 네, 그러면 떨리네요. 시놉시스 설명하는데 네. 이거 굉장히 뭔가 부담이 확 되는데 어쨌든 한번 줄거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대가족이 모두 모인 제삿날 일가의 명줄이 달린 기업 두부공장 운영 문제로 가족들이 다투는 와중에 장손 성진이 이제 이 집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집에 이제 온 성진에게 온갖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두부 공장을 이어받아라라고 하지만 성진은 지금 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 와중에 어찌어찌 저찌 하다가 이제 결국은 다시 서울로 가게 되는데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별로 인해서 굉장히 멀쩡해 보이던 정말 너무나 화목하고 탄탄해 보이던 가족이 뭔가 균열과 붕괴가 시작이 되게 되죠. 이 안에 숨어있던 누구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갈등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70년 동안 묵어있던 이제 비밀이 서서히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미스터리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영화 카피가 좀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뭐 뒤에 이제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왜 영화 카피를 이제 이렇게 붙였을까라고 하는 것도 좀 되게 궁금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제일 먼저 영화를 봤던 손평 먼저 얘기를. 뭉치면 살고가 아니고 네. 뭉치면 살벌하고 아, 그런가요? 살만하다입니다. 이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저 너무 이상하다. 아니 이것도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봤어요 포스터에서. 네. 그래요? 이거 포스터에 어디 들어있는 나도 이거 건 그런 것 포스터가 같은데? 여러 개 버전인가 봐요. 뭉치면 살벌하고 흩어지면 살만하다. 아니야 이것도 본 것 같아. 예, 전 이거 제가 포스터에서 봤던 봤어요. 거예요. 여기도 있네요. 세 번째 포스터가 뭉치면 살고 억울해. 흩어지면 있다니까. 아, 억울할 뻔. 이거 너무 카피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아니면 그 카피가 첫 번째 카피가 정확한 어떻게 보면 영화를 설명해주는 그치. 카피인데. 뭉치면 살벌하고 흩어지면 살만하죠. 네. 그게 근데 가정이죠. 아마 이제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음. 포스터를 세 가지 버전을 만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러네요. 지금 떨리는 와중에. 팩트체크 중요한데 지금. 네. 그러면 먼저 좀 보신 손평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사실은 저희 집이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지내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장손인데 오빠가 장가를 가기 전까지, 결혼을 하기 전까지 제사가 11번이었고 설이랑 추석을 더하면 13번의 제사 혹은 차례를 지내는 집이었거든요. 어머님 맏며느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 나중에 언제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저희 집에 엄마한테 시엄마가 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시집살이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빠 결혼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거를 지금 세대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합사를 해가지고 1년에 4번으로 줄였어요. 뭐가 됐거나 이렇게 사는 집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집도 IMF 때 싹 다 망했는데 망하기 전에는 가업을 중심으로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리우는 할아버지와 그 밑에 층층이 이제 전무님, 부장님 이렇게 형제들이 있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 너무 우리 집 이야기 같고 너무 공감할 수 있었고 대사 같은 것들 디테일이 이제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냥 디테일만 살아있고 있는 되게 새말적인 영화다라고 하기에는 한국의 또 근대성과 근대사랑 연결되는 큰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어때 가부장제가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보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가를 보여준다는 점이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공감이나 동일시가 됐겠네요. 공감하면서 동시에 너무 잘 찍었잖아요. 나 되게 오랜만에 사실은 잘 찍은 영화를 본 느낌이기도 했거든요. 그 영화 안에 그럼 동일시할 만한 캐릭터? 네, 캐릭터가 있었나요? 내가 동일시할 만한 캐릭터는 사실 없는데 장손 캐릭터를 보면 쟤 내가 아는 애다. 그리고 고모, 큰 고모 알 것 같다. 그다음에 집안 사정 전혀 모르는 부잣집의 시집간 막내 고모 있잖아요. 저 사람 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신평은 어떻게 봤나요? 좀 지방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일단 그래도 장소는 그래도 얘기했던 것처럼 장소는 그래도 2만을 넘은 작품이어서 그런지 그래도 좀 가까운 극장에 그래도 걸려 있어서 그래도 쉽게 봤는데 아직 소개해주지 않은 딸에 대하여를 를 보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딸에 대하여가 이제
장소마다 조금 늦게 막 개봉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딸에 대하여는 정말 내가 이걸 보러 팟캐스트 하기 전에 우리 동네에서는 볼 데가 없으니 서울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못 오니까 책을 먼저 읽자. 그래서 책은 금방 배송이 되니까 책을 읽다가 그래도 요즘 또 극장 시간표가 이렇게 또 일주일 단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팟캐스트 녹음하기 전에 어제군요. 그제 가가지고 간신히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지방 극장에서의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서울 올 때 이렇게 독립영화 몇 개 치고 가지 않으면 진짜 힘든 그런 지방의 어떤 쓸쓸한 직장인의 삶을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좀 전에 이제 손평이 집안 얘기를 좀 해줬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제 각자 집안 얘기를 안 하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제사나 차례에 관련된 가사노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제가 요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정말 밤 치는 거랑 진짜 녹두전 부치는 거로 정말 정평이 났을 정도로 나 자신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전 부치고 밤 쳤거든요. 재수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집은 장손이 아니었어. 장손이 아니었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안타깝지만 장손이 참 되었으면 참 좋았을 그런 양반이었다는 거죠. 장손이 아닌데 장손 노릇을 너무 잘하는 막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갈등이 또 이 집 저 집에 있지. 그게 참 되게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였다. 그것 때문에 또 생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또 흥미롭기도 했고 더 이상 나는 이제 그런 패밀리 비즈니스나 유교에 얽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은 상태지만 유교라고 하는 게 가족 경제의 중요한 점이고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되어가는지를 굉장히 잘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언니가 신평이 지금 중학교 때 밤쳤다 그랬잖아요. 어떤 집에서는 여자한테 밤치게 안 줘요. 밤은 왜냐하면 남자의 일이거든요. 밤이 류율이잖아요. 법도를 의미하는 열매거든요. 법도는 남자만 치는 거야. 밤은 남자가 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유를 쳐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장녀 이렇게 내가 퍼블릭한 장손이 아니라 장녀 한번 찍으세요. 그런가 봐요. 하고 있는 것인가. 장녀의 얘기는 또 맞나요? K 장녀의 그래서 얘기는 또 사실은 이렇게 또 오히려 이런 정도의 집안이라고 한다면 괜찮다. 돈도 있고 네? 집도 있고 아름답다. 야, 나 두부 공장 하겠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사실은 말하면. 지금 그러니까 2024년까지 이런 식의 소위 법도라고 하는 걸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가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엄청 경제적으로. 할아버지한테 돈이 있기 때문에 제삿날 그 가족들을 이 집에 다 모이게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안정된 집안인 거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이 영화가 이제 우리 뭐 얘기를 하겠지만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경제적 공동체 그러니까 있을 때 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뿌리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좀 이런 가부장제적인 어떤 가족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와 다른 게 확실히 그 가업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좀 붙여서 그게 좀 디테일도 되게 많이 살아나고 재미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에는 할아버지가 말하자면 내 장손을 지키는 방식이 엄청난 스포일러 알러트지만 그 통장을 주는 방식이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분리할 수 없고 사실 그래서 지금 현대의 가부장제라고 하는 건 저는 전통적인 가부장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위 정말 밤으로 상징되는 법도에 관한 것인 것처럼 얘기하고 도덕과 윤리에 대한 것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밥그릇에 대한 이야기였고 한편으로는 남자들이 그 밥그릇을 어떻게 남자들만의 것으로 지키려고 했는가 가 요체인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재산을 분산시키지 않고 그거를 유지
혹은 확장한다는 명목하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영화가 사실 그런 부분을 되게 잘 보여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나오는 스틸 사진이나 이런 걸 봐도 너무 촬영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좋죠. 영화를 봤을 때 너무 촬영은 진짜 잘 찍었잖아. 그리고 그 3계절을 표현하는 방식도 자칫 잘못하면 되게 키치해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만들지도 않고 카메라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을 해서 굉장히 정말 잘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남이어서 물론 당연히 제사도 지내고 어렸을 때부터 그것 때문에 엄청 갈등도 저도 맨날 뭐라고 하고 왜 여자들은 일하고 뭐 이런 걸 그쵸.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시골이 없었거든요. 그건 또 그러니까, 다를 거예요. 예, 아마.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황해도 분이셔가지고 뭐 그런 서울 이렇게 남한의 피난민이어서 남한에 다른 가족이 있다거나 이제 이런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되게 하여튼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일찍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시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는 상태였다 보니까 저게 되게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런 식의 시골에 가가지고 다 모이는 어떤 아름다운 풍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낯설게 느껴졌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영화가 그러니까 뭐 제가 기대 이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그랬던 게 저렇게 관찰자로서 있을 수 있는 주인공이 너무 얄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짜증이 났다고 해야 될까? 그런 데다가 이제 하나같이 다 그 가부장제를 유지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있는 저 여자 캐릭터들도 굉장히 저에게는 힘들었다. 왜냐면 이제 그런 정도 여자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 저는 약간 경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너무나 여러 사람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누구 의심이 없잖아요. 그 장손의 역할에 대한 의심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나마저도 그 젊은 누나마저도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좀 그게 되게 답답하게 여겨졌던 것 같은데 이야기하는 김에 그러면 그 약간 여성 캐릭터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봤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두 분이 보니까 뭐 장손집 딸들이네 보니까 네 여성 캐릭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거의 반보다 더 많이 나오죠, 그죠? 일단 우리 할머니 역할을 했던 손숙 배우가 있고 그다음에 할머니도 반반인 있고 것 같아. 다 그지? 이성의 파트너가 나오는 와중에 거의 반반이죠. 큰 그죠? 고모 파트너가 거의 화면에 안 나오고 누워 계시고 장손의 여자 파트너가 없으니까 거의 딱 반반이죠. 반반이겠네. 그러네요. 굉장히 또 백대란가요? 네, 반반이고 그러니까 해태로 백대라네요. 뭐 다 그러니까 할머니 그다음에 뭐 주인공의 어머니인 그다음에 그녀의 며느리 그리고 또 딸들이 둘이죠. 딸들이 둘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구성이 쭉쭉 돼 있죠. 그러니까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네, 할머니는 완전 거의 뭐 이제 할아버지와 거의 한 몸이 된 가부장제를 철저하게 이제 뭐랄까 지키고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까지 둘이 공모했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집이라면 딸들은 그냥 이제 시집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 집의 가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은 그런 그 구도를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기는 딸들 중에 특히 이제 첫째 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제삿날 딸들도 사이도 모두 와가지고 네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이 여성들이 끊임없이 이 가정일에 적극적으로 연루되어 있고 자기 역할을 딱 분화된 역할들을 해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했다. 그리고 이제 그 누나도 있잖아요. 또 누나 역시도
그 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게 그냥 약간의 불평분만 정도만 이야기할 뿐이지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거. 오히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가부장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관찰자적 입장에서 거부하는 건 장손이 아닌가?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어쨌든 이 여성분들이 이 가부장제 유지에 굉장히 힘을 큰 쏟고 역할을 있을 하고 뿐만 있죠. 아니라 사실 그 두부 공장에서 결국 직접적으로 일하는 거는 다 여자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누나 남편이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뭐 그래서 큰 고모나 아니면 엄마 예, 그리고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두부의 어떤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도 다 검사하고 유지하고 장인처럼 그 맛이라든가 뭐 이 간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가업을 이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가업을 잇는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경제권을 좀, 가져가는 거죠. 하게 됐던 것 그렇죠. 같아요. 이미 다 일이 그래서- 연루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 가업을 그러니까 이유라고 하는 이 건. 작품이 그러니까 쓰러져 가고 있는 전통적 가부장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평가를 할 때에 그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여성들의 아주 구체적인 노동과 여성들의 동조 위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가 어떤 식의 전복을 보여주지 않는다거나 이 시스템을 깨고 나가는 걸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사실 관객의 욕망인 거지 감독이 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 전통적인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여성들에게 비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 안에서 남성들은 굉장히 말하자면 손상된 남성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역사의 트라우마에 잠식되어 있고 아버지는 80년대 이제 학생운동을 하다가 이제 법대 출신인 걸로 나오거든요. 법관 만들고 싶었겠지. 두부공장 주고 싶지 않고. 근데 나처럼 이제 살지 말아라. 서울 가가지고 학생운동 하다가 다리를 다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쨌거나 가부장제의 비장애인 중심적인 세계관 안에서 다리를 저는 아들, 장손이라고 하는 건, 장남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그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손상된 무엇이라고 이제 상상되는 방식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고모들이 더 열심히 이 가업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자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여자들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게 당연히 왜냐하면 그 전통적 가부장제라고 하는 현실적 조건 안에서 여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어머니, 장손의 할머니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권력들이 있단 말이야. 두부를 먹고 간수가 어쩌네 저쩌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공모이기도 하지만 장인 정신, 그러니까 장인스러움을 자기 걸 가지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되게 복잡한 마음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아까 조평이 어떤 캐릭터에 동일시할 수 있었냐고 물었을 때 나 동일시할 수 있는 캐릭터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장손한테 동일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언제든 떠날 수 있고 그런데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 가부장제로부터 난 수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엄마들은 사실은 딸을 사실 장손처럼 키웠지 맞아. 딸처럼 키우진 않았어요. 나처럼 살지 마라가 우리 엄마가 늘 하시는 얘기였어요.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 뭐 제사상에 우리는 시제를 지내는데 시제를 차릴 때 같이 엄마가 너무 짠해서 일을 도와주긴 했지만 엄마가 나한테 원했던 거는 너의 일을 찾아서 너의 공부를 하고 너의 직업을 가져라라고 하는 게 엄마가 우리는 사실은 딸이었지만 사실은 우리 시대 엄마들은 그러진 않은 엄마들이 훨씬 많았던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손할 때 자연스럽게 동일시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지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있어요. 배울 만큼 배워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맞아. 해라. 근데 이 누나 같은 경우에 나이가 되게 젊은데도 맞아. 불구하고 우리보다 또래 훨씬 젊지. 젊죠. 맞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모두가 또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지금 경북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편으로는 보도연맹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인 학살에 대한 문제가 영화 속에 또 바탕으로 그렇죠. 들어갈 슬쩍슬쩍 수 있고 있죠. 그 역사 위에 사실 이 견고한 가부장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올 수 있고 저는 그래서 감독이 롱숏과 롱테이크를 더 고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배경이 너무 중요한 거야. 일종의 역사적 컨텍스트 음. 아니면 이거를- 뭐 뿌리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서울에 가지고 와 버리면 사실 아무런 의미망이 안 만들어지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게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 근데 저 경북 사람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되게 나한테는 이제 말투부터 시작해서 경북에 그랬다. 살아본 적이 없으면서 왜 부모님의 출신으로 우리가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는 참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맞아요. 때문이죠. 식문화부터 뭐랄까 뭐 주문화까지 해서 네, 다양하게. 왜 누나가 이제 아기를 낳는 것으로 이 영화가 어떤 면에서는 물론 이제 할아버지 엔딩도 있지만 아기를 낳는 엔딩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이 딸인 것 같고 아무래도 그리고 늘봄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할머니 이름은 말려란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말려가 마지막 막달이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말려지. 딸을 낳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마도 줄줄이 딸이었겠죠. 그래서 이 말려라고 하는 되게 전형적인 가부장제에 의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게 또 계절 중에서 여름부터 시작을 하니까 봄만 영어 제목이 House of the Seasons예요. 맞아. 그래서 계절들의 집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여름으로 시작해서 겨울로 끝나는데 애기 이름이 늘봄인 거죠. 늘봄이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약간 왜냐하면 딸인 것 같은데 그 설정이 좀 흥미롭다. 왜냐하면 장손이 어떻게 보면 뭐 고모야 그렇다 치더라도 할머니 때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누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 아이 그러면 뭐 누나가 물려받으면 되지.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정말 너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만 들어야 되니까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나라면 서울에서 영화 안 하고 그러니까 두부공장 할 거야 나 진짜. 그렇군요. 난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뭐 감독님 인터뷰 같은 거를 제가 어떻게 흘낏 본 것 같은데 가부장제를 거부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그 가부장이 퇴장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답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윈터 이즈 오버 한 거고 이제 봄이 오는 거죠. 봄이 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약간 계절이 그런 지나듯. 식으로 가부장제가 퇴장하지 않을까라고 감독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오즈 영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스타일이나 그런 건 전혀 이제 오즈 영화와 다른데 이렇게 오즈 영화 같은 어떤 수능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계절이 흘러가듯이. 예, 계절이 흘러가듯이 결국 세상은 변할 것이고 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난 적극적인 어떤 액션을 굳이 취하지 하지는 않겠다. 근데 라고 나는 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장손의 마음을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얘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사실 답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 답이 없는 게 가부장제. 얘는 이 통장을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있겠지. 영화 두부공장은 그래서 영화인 거야. 영화 찍고 싶을 거잖아 지금. 영화 전셋값까지 다 털어가지고 영화 찍었는데 내 손에 통장이 있어. 누나한테 매형과 두부공장은 누나가 해라고 말을 하지도 않지. 못하고 그리고 그 통장을 가지고 그냥 택시를 타고 올라와 버리는 사실 모습. 그게 너무 나쁜 게 저는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큰 고모가 낙인이 찍혔잖아요 지금. 그쵸. 큰 고모 우리 큰 고모 주목해야 됩니다. 이 큰 고모는 완전히 거짓말장이에다가 뭐 돈만 아는 사람으로 진짜 지금까지 정말 자기 남편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마음이 완전히 타더라고. 실제로 이제 뭐 집을 정말 방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집을 불지르고 싶을 차마 가부장의 집은 지르지 못하고 나는 자기 집을 불질렀다는 게
그것이 이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이 여성들의 어떤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불을 지르려면 가부장의 집에 불을 질러야 되잖아요. 본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원가족의 뭐랄까 가부장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남편도 바치고 본인의 일생도 바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큰 고모의 상황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장손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가업의 회장이 자기 아들은 서울로 유학 보내고 두부 공장은 첫째 딸의 남편인 사위에게 맡겼는데 이 사위는 무슨 일인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조카 장손의 뭐 졸업식이었는지 무슨 행사였는지 졸업식에 가다가 졸업식에 차 사고를 가다가 그죠. 당한 거예요. 사고를 네. 나가지고 지금 이제 말하자면 와병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의식이 없는 것 맞아요. 같고 어떻게 보면 음. 누나 그 매형 있잖아요. 매형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자로서.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물려줄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관리하는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있는 역할을 거죠. 하고 근데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에서의 한 가지 동의할 수 없는 점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아버지가 산속으로 쭉 계속 걸어가는 롱숏을 보여주면서 롱테이크로 보여주면서 가부장이 이렇게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에서 감독이 굉장히 나이브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계절이 바뀌면 사라지는 게 가부장제일 수 없고 사실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말하고 부수고 뒤집어 엎어야 그나마 저는 가부장제 성격이라도 일단 우리 시대에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미 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가부장제였으면 그렇게 수만 년을 이어오지는 않았을 거다. 수만 년? 수만 년이지 않을까요? 수천 년? 년인가요? 이어오지는 못했을 거다. 굉장히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성적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매우 파워풀하고 그렇게 힘이 강력한 이유는 너무 유동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가부장제가 바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장손이 그 통장을 쥐고 오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집을 떠나는 방식으로는 그 심지어 할아버지가 그 장면마저도 너무 아름답게 찍혔죠. 택시 그러니까요. 안에서 빛을 받으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가부장제의 끝을 보여준다라거나 이런 평가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가부장제는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더 영속될 거고 그거는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고서야 없앨 수 없다. 영속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어느 정도는 손평의 말에 좀 동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쇠하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방식은 아니고 가부장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균열도 훨씬 더 많아지고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약간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여자들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계속해서 목소리 내서 이제 바뀌었는데 막 진짜 액션을 취해서 바뀐 거잖아요. 근데 마치 그게 그냥 계절이 지나가면서 바뀐 것 같은 그리고 그 흐름을 내가 어떤 면에서는 지지해 늘봄이라고 하는 그 조카를 통해서 이런 어떤 쇠하는 흐름을 받아들이고 나도 지지해라고 하는 그 고고함을 그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가질 수 있다는 게 그 고고함이 살짝 좀 그랬어요. 그게 남성 감독이라서 가능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맞아요. 질척거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딸에 대하여에 대해서 곧 얘기할 텐데 딸에 대하여에서 여성 감독이 이 가족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리감과 장손의 남성 감독이 바라보는 거리감이 다른 건 분명하고 그게 미학적으로 두 작품의 선택에서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평, 신평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이 작품의 미학이 나는 사실 급진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미학이 보수성이다. 엄청나게 근데 보수성이죠. 나에게 그게 사실 급진성이라고 생각했었던 이유는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롱숏, 롱테이크 씬들을 내가 너무 좋아했고 특히나 그 왜 제사 끝난 날 제사 끝나고 이렇게 그 장손이 할머니랑 같이 한글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려가 드디어 한글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연분홍 치마가 이제 뭐 봄바람에 이렇게 하면서 봄날은 간다예요, 하고 있는데 노래 제목이. 밖에서 이제 아버지의 오래된 주치 폭력이 다시 시작이 된 거지. 근데 그 아버지가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지르는 순간 장손이 일어나자마자 뭘 하냐면 방에 불을 딱 꺼요. 그리고 문에 갖다 붙거든.
근데 제가 왜 저러나 하고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피했던 거야, 아빠의 폭력을. 근데 자기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가서 말릴 수 있겠거든, 이제 자기 커가지고. 그래서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사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건 엄마가 뒤에서 이불을 가지고 와서 아빠한테 덮어 씌우는 것부터 롱숏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엄마가 씌우고 아들이 제압하고 이제 아버지를 막 때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살려만 달라. 뭐든지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근데 이 짧은 장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명명백백해서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너무 아름답게 찍혀져서 게다가 그 가부장의 집을 전경으로 잡으면서 나는 이 감독 진짜 기가 막힌 근데 강요하지 않거든. 아빠가 왜 살려만 주세요. 뭐든지 할게요라고 얘기하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는 않아. 근데 80년대 어딘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면서 결국은 저런 식의 장손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에 손상을 입었겠구나라고 하는 걸 한큐에 싹 다 보여주는. 그리고 사실은 그 폭력의 경험 안에서 장손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존재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영화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장점이 바로 저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 남자 모두 폭력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전쟁 당시에 트라우마, 부모가 죽은, 살해당한 그런 어떤 경험이 있고. 집단 학살 그렇죠. 당하죠. 집단 학살이 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다 같은 날 이제 제사가 하루에 지내지고 사실 그 시체도 찾을 수 없는 빈 산소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 그 트라우마가 일종의 뿌리를 다 없애버린 거죠. 자기네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다음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운동을 하다가 군부에 의해서 독재 정부에 의해서 이제 트라우마를 갖게 되고 신체적인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갖게 되고, 이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에 의한 아버지에 의한 일종의 폭력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특히 우리가 박하사탕을 생각해 보면, 너무 오래전 영화지만 나 돌아갈래. 네. 설경구의 박하사탕 사탕 생각해 보면 그 트라우마를 어쨌든 이 남성의 역사로 만들면서 멜로드라마틱하게 변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얘가 나쁜 애야. 하지만 원래부터 나빴던 건 아니거든? 이라고 하는. 그렇게 막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문소리랑 순수한 사랑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 그렇죠. 박하사탕을 건네주던 그 순수한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데, 이 영화는 사실 3명 모두에게, 특히나 장손까지도 뭐 아버지의 폭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변명처럼 만들어준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재밌어요. 그 지점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는 역사, 굉장히 아픈 피해자 역사이기 때문에 서사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 개인의 어떤 변명거리, 그걸로 만들지 않으면서 이 역사를 얘기한다는 게 참 그 위에 잘한다. 할머니가 연분홍 치마를 읊조리는 게 같이 오버랩 된다고, 사운드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 남성들의 트라우마에 말하자면 가둬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마치 그것만이 역사인 것처럼, 그 트라우마니 진짜 역사인 것처럼 얘기했었던 게 지금까지 한국 영화의 어떤 재현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실제로 고문을 당한 자리에도 여성들이 있었지만 그거 되게 많이 지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문을 당하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가 같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건 되게 놀라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급진성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지만, 한편은 그러네. 너무 거리두기가 깔끔하네. 네, 뭐 어쨌든 뭐 장점과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약간의 한계 정도가 같이 있는. 근데 그거는 뭐 남성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걸 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저희 전쟁과 여성영화제 6월에 했을 때 틀었던 말의 사계절 같은 경우에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이런 남성들의 트라우마 역사라고 하는 것 외에 이 여성들의 이런 식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극영화가 한번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거를 막 역시 다시 남성의 역사로 종속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좀 약간 상상이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말의 사계절이라는 작품이, 여러분, 말해라고 하는 90세가 넘은 이제 어르신이, 역시 말자를 갖고 있네요. 말자를 이름에 가지고 있는 여성 어르신이 보도연맹 때 남편과 사별하고 이후 어떻게 살아남아서 이제 밀양
송전탑 투쟁까지 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거든요. 그래서 근데 말의 사계절 볼 때가 전쟁과 여성 영화제밖에 없었네. 아, 그러네요. 다른 대화 이제 가볼까요? 한 영화는 이제 굉장히 가부장제적인 지방 경북에 있는 전통적인 특히 가업까지 같이 하는 굉장히 공동체가 탄탄한 사실 그 지역 사람들이 저는 그 공장에서 다 일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어떤 영화라고 한다면 남자가 주인공인 영화라고 한다면 딸에 대하여는 어쨌든 그 엄마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는 이 엄마와 그다음에 그 레즈비언 딸에 대한 이야기여서 이 두 영화는 어떤 가족 구성 형태부터 돌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그리고 또 딸에 대하여는 굉장히 좀 1인칭 시점의 영화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성들의 이 감정 상태라고 하는 걸 더 내밀하게 잘 들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셋이 먼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한 영화하는 어떤 돈을 못 버는 영화하는 돈을 못 버는 시골 출신의 남자에 대한 얘기고 또 한 영화는 또 공부를 진짜 끝까지 해서 또 시간 강사로 전전하는 또 딸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 둘에게 우리 셋이 모두 다 약간 동일시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는 게 참 또 재밌었다.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영화를 끝까지 공부한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고학력. 네. 그러니까 두부공장 간다니까 나는. 였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두 영화에 좀 우리가 동일시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지평이 좀 넓었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영화를 보면서 또 제가 재밌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최근에 제가 농촌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강좌를 들었었어요. 네, 여성문화이론연구소에서 하는 강의를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역귀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역귀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두 영화에서도 보면 싱글이든 아니면 뭐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든 간에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어떤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그다음에 뭐 그게 1인 가족이 됐든 2인 가족이 됐든 간에 특별한 자격을 갖지 못해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시골 생활 그러니까 재주가 없는 상태에서도 시골로 귀향을 하게 되는 주로 이제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귀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역귀향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뭐 제 주변에 그런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두 영화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 집이라고 하는 역기향이라고 하는 테마를 머릿속에 두고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딸에 대하여를 저는 보면서는 이게 전세 난민 시대에 경제적인 바탕이 없는 시간 강사와 프리랜서 요리사인 거잖아요. 전세값을 못 올려서 쫓겨났잖아. 쫓겨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엿같이 구는 엄마 집에 들어와서 엿같이 군다니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 그린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들어왔는데 나 없을 때 자기 애인한테 꺼지라고 그러고 막 이런 되게 우아하게 말하지만 나 진짜 나 같으면 엉엉 울면서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 집에. 근데 사실 자기가 집이 없어서 쳐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그린의 이상한 점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엄마의 동성애 혐오를 옹호한다라기보다는 사실 그린도 엄마한테 동의를 얻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엄마가 사는 집에 막 들어왔지. 쳐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독립을 하지 못하는 뭐 그게 경제적인 이유든 어떤 다른 이유든 간에 독립을 하지 못하는 어떤 세대의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가 레인이었으면 진짜 숨 막혀 죽었을 것 같거든요. 나는 그 영화에서 정말 레인 캐릭터는 환타지라고 생각했어. 저런 사람은 없고 일단
저 이름 배우 하윤경. 하윤경 같이 아름다운 사람도 없을 뿐더러 나도 우영우의 우리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나 너무 봄날의 햇살 막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나 진짜 내 요즘에 하윤경 배우 얘기하라고 하면 1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레인 캐릭터가 너무 사실은 환타지다. 그러니까 부친 그린에게 레인 같은 여자친구라고 하는 것이 환타지였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그래서 되게 그 딸에 대하여 영화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레인이 빵을 구워서 이제 그 허진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하고 이제 온 가족이 모여갖고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환타지였잖아. 네. 빵을 사실 같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레인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레인 자체가 환타지다. 저는 근데 판타지는 실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환상은 가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고 욕망하는 것이어서 사실 잠재성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물론 레인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정말 모든 좋은 것을 다 모아서 만든 굉장히 아니 이것은 신화 속에서만 나오는 어떤 파트너 유니콘의 유니콘. 아니 거의 나도 유니콘인가?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아내 같은 느낌이잖아. 아니 또 그거하고는 다르죠. 다른가요? 네. 뭐가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요? 아니 어쨌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판타지를 어떤 가짜로 만드는 건 저는 이 영화의 방향과는 정말로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판타지는 그렇게 실제 그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엄마의 어떤 일말의 어떤 빛과 같은 그런 나도 이 영화의 목적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그런 순간을 봤다, 흘낏 봤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것이 여성이든 아니면 대한가족이든 아니면 이런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런 판타지를 계속 꿈꿔야 사실은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 영화사에서 이런 정도의 판타지가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이 소설에는 없는 맞아요. 부분이에요. 영화적인 장면이죠. 굉장히 영화적인 장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독이 딱 보여주고 싶은 바가 딱 드러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니 죽은 이후의 장면들에서 보여지는 뭐랄까 그 그린 커뮤니티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엄마의 불안을 잠식해주는 희망 같은 거. 그리고 또 엄마가 나중에 맨 마지막 장면에서 보게 되는 횡단보도에서 보는 그러니까 틴 같죠? 젊은 퀴어 커플? 퀴어 커플에 대해서 아주 정말 미세하게 움직이는 뭐랄까 웃는 것 같은 입모양? 그런 게 그 뒤에 나오는 장면들은 다 그 환타지 장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이 나는 들었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영화가 가장 적극적으로 감독이 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그 장면에 들어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레인을 원한다. 장손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와서 미래를 열어놓고 있던 그 미래에는 이제 퀴어 커뮤니티가 오나요? 우리 늘봄이 근데 레인인가요? 늘봄이 레인인가요? 근데 저는 이제 장소원을 보면서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사실 훨씬 더 딸에 대하여가 공감이 훨씬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제 어머니가 혼자 되셔가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어머니를 모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역기양한 딸입니다. 어머니를 모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어머니가 나를 모신 거거든요. 어머니 부양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사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싱글이어서 어머니가 제일 걱정하는 건 아마도 저는 사실 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동성애 혐오가 당연히 있는데 사실 이 어머니의 큰 공포는 이 자기 딸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공포는 동성애 관계에는 제도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안전망 속박일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깨질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혼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자기도 혼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되게 큰 고모도 그 불안을 가졌을 거잖아요. 그쵸, 이 큰 장손에. 고모도. 근데 이제 장손의 큰 고모의 내면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어떤 방식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을 질렀다면 지르기까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뭐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에 나이 든 이 여성이 이런 식으로 어쨌든 성찰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이 한번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는 그러니까 그 영화 봤을 때 특히 이제 저도 시간 강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도 시간 강사이고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가 상태이고 이제 이런 어떤 그렇죠. 저도 뭐 어쨌든 파트너랑 같이 있지 않는 어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는 여전히 그 불안은 해소됐는가? 그리고 어머니의 나에 대한 불안은 해소됐는가라고 하면 뭐 저희 어머니가 뭐 결혼을 하라고 뭐 이렇게 압박하거나 이제 이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신데 뭐 어쨌든 간에 그 불안이 저는 이제 그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뭐 제가 이제 그린의 미래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제 주변에 이런 그린과 같은 공동체가 뭐 아예 없냐라고 하면 뭐 저는 이렇게 뭐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프로젝트 38이라고 하는 이 단체도 하고 있고, 근데 그 불안은 사실 그렇게 깔끔하게 지워지진 않는다. 깔끔하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도 마지막에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봉합하지 않는 채로 어쨌든 좀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되게 됐습니다. 우리 그 장손의 고모님 같은 경우는 그 어쨌든 자식이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장손이 고모한테 엄마처럼 생각했다고 얘기해요. 엄마처럼 생각했다고 얘기하는데 부모도 지금 부모로 봉양을 할 수 있는 상태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친구가 과연 고모 봉양 안 하지. 그렇죠. 그래서 고모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으로 그거를 담보를 해놨던 것 같아요. 그 얘기하잖아요. 이거 요양원 가려고 모아놓은 돈이라고 엄마한테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돌봄을 경제적인 것으로 환원을 해서 그걸 네 가족 내에서 이게 뭐랄까 담보를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엔 그 배신을 당한 가족 경제 공동체 내에서 돌봄을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 딸에 대해서의 어머니도 갖고 있는 불안은 계속 돌봄과 죽음에 대한 맞아요. 공포잖아요. 그리고 그게 경제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딸은 보아하니 돈을 못 벌고 있죠 지금. 딸한테 기댈 수도 없어. 그래서 딸이 그 경제적인 뭐랄까 그 돌봄의 형태를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게 남성과의 결혼일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이 아는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영화에서 계속 뭐가 나오냐면 영화도 그렇고 책에도 그렇고 초반에 나오는 게 자식을 낳아야 그 돌봄의 보험이 답보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자기 자신의 돌봄뿐만이 아니라 딸의 돌봄이 답보되는 건 얘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이 레즈비언 활동? 레즈비언은 자식을 안 낳는 것 같은 거잖아요. 못 낳고 안 낳고. 그러면 얘의 돌봄뿐만이 아니라 그럼 나의 돌봄도 위태로워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어쨌든 장손의 세계가 보여주는 그 커뮤니티가 무너지면서 혹은 이제 당연히 무너져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쓰러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어떤 돌봄 공백이 아직 다른 방식으로 채워지는 상상력이 우리한테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 있는 거죠. 한국 사회에 없고 여전히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가족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근데 그러면서 이 가족에 대한 담론이 되게 적극적으로 퀴어 운동 안에서 변하고 있다는 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뭐 외롭지 않을 권리, 황도영 작가의 책이라든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 구성권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안이 되어줄까 아닐까가 저한테는 계속 여전히 근데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그 얘기는 논의대로 확장돼야 되고 당연히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가족을 꾸릴 수 있는 뭐 권리라든지 제도적인 안전망. 근데 다양한 가족을 꾸릴 상대가 없으면 내 커뮤니티를 내가 못 찾으면 그렇죠. 사실은 이게 되게 한편으로는 저한테 또 공허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 딸에대하에서 그리는 퀴어 커뮤니티는 저는 실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가꾸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보기도 하지만 내가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나한테는 늘 실패의 지점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거, 지속한다는 거. 그래서 불안함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게 이성의 결혼 내에서도 사실은 요즘에는 그 뭐 돌봄의 안전망이라든지 경제적인 안전이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더 낫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럼요. 나을 건데 그래서 아, 저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성의 망 안에 들어가 있는 나로서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네.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영화에서는 우리 그린과 레인이 갖고 있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그다음에 근데 꼭 그렇게 긍정적이겠냐고. 나도 그게 근데 저는 그게 다 보장해준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것 그렇진 자체가 않아요. 문제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 무슨 아니, 거기서도 그렇게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불안은 늘 갖고 있는 거고 저는 그 맞아요. 불안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 사회의 되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당연히 존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늙고 새할 건데 특히 100세 시대라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죽음 자체가 불안인데.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안에 있거나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으면 그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이다. 근데 불안정하거나 혹은 내가 좀 불안을 갖고 있어도 살아갈 수 있게 맞아요. 해주는 어떤 그 기본적인 제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상황 보장이라든가 아주 최소한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불안하지만 우리가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더 그러니까 좀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안고 사는 건 마찬가지다. 그게 뭐가 그렇게 해서 이게 해소될 거를 기대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당연히 해소될 거를 기대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위로가 크게 되지 않는다. 라고 그쵸. 하는 거죠. 내 불안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계속 남아있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딸에 대하여서 되게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거나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페미니스트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은데 국가가 돌봄을 다루는 방식이나 시장이 돌봄을 다루는 방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돌봄을 깨끗하고 좋은 것 꼭 해야 되는 것, 지향해야 될 것,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방식이 굉장히 그거야말로 말하자면 기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어머니가 요양보호사이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육체적으로 큰 힘이 들어가야 되고 정신적으로 소모되는 일이기도 한지 한편으로는 그로부터 뭔가 따뜻함이라든가 아니면 삶의 의미 같은 걸 찾을 수 있는 일인지 같은 것도 되게 복잡하게 잘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돌봄에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영화가 굉장히 그 시간 묘사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흥미로웠고 근데 생각해보면 장손도 사실 이 돌봄 노동에 기대고 있는 가부장의 집이잖아요. 근데 그 돌봄 노동에 대한 묘사는 훨씬 더 적죠. 사라져 있다. 사실 돌봄뿐만이 아니라 장소는 돌봄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 경제적 노동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정신적인 어떤 치료나 케어 이것까지도 사실은 다 가족한테 다 떠넘긴 셈인 거잖아요. 근데 모든 가족이 사실 다 그렇지. 현재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더 그 딸에 대하여를 보면서 더 성찰하게 됐던 건 나에게 아직은 그렇게 몰두하고 있지 않은 내가 해야 할 나의 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어쨌든 저는 더 중요한 건 혼자 돌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 해야 사람을 그 허진이 연기한 그 제이를 돌보기 위해서 치매에 걸린 이 노인을 돌보기 위해서 다 같이 돌보잖아요. 적어도 한 가족은 필요하다. 아이도 지금 다 같이 돌보. 거기 새들어 사는 이제 가족의 아이도 같이 돌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같이 돌봐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 어쨌든 이 두 영화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모두 기존의 어떤 규범성, 가족과 관련된 규범성이나 가부장제나 뭐 이 돌봄에 관련된 굉장히 좀 제한된 상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좀 비판을 하고 때로는 뭐 약간 딸에 대한 같은 경우는 한 발자국 더 가서 약간 판타지까지 이야기하는 뭐 이런 점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는 면에서 둘 같이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돌봄 고민을 막 하면서 이제 이게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제일 몇 년 동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황소영 작가의 외롭지 않을 권리에서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성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파트너와 가족 관계, 그러니까 돌보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그 다양한 가족 구성권 논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가족을 상상할 때 성적 계약부터 생각하잖아. 그치, 혈연과 성적 계약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린과 레인도 사실은 성적 계약, 만약에 어떤 계약을 맺게 된다면 그쵸. 성적 계약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나한테 충분히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그래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허진을 하죠. 돌보는 엄마가 사실 저는 이 영화의 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가서 그걸 돌보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태도.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고리가 거기였나 봐.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는 그 엄마의 선택을 납득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현실에서 되게 이렇게 그 가족이 아니고 사실은 돌보는 관계 안에서 싹튼 그 마음과 자기 불안이 투사된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 본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복잡한 젠 돌봄이 자체를 본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판타지. 근데 근데 저는 판타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오래 투병을 하셔서 그 간병사 분하고 오래 같이 어떤 면에서 이제 고용이긴 하지만 고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아닌 어떤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의 판타지가 형성되진 않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되게 불만이 많았던 적도 많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만 만들어지진 않는다라는 거를 저는 그리고 그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인간답게 돌보지 못하는 심지어 이제 국가가 그냥 최소한 살아있게만 해줄게 혹은 네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냥 죽게 내버려둘게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오히려 비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양보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는 그린하고 레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도대체 왜 보여줬냐라고 그쵸. 하면 거기에 저는 더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는 당연히 깨질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만 또 젊을 때 뭐 이렇게 일 수도 공동체는 있지만 흔적으로 남죠. 근데 이 세 명의 근데 저는 가능성들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또 시간이 다 돼서 근데 신평하려고 했던 근데 얘기까지만 들을까요? 아니 이 세 명의 여자들이 굉장히 또 재미있기도 하고 굉장히 뭐랄까 4명 세 명의 여자들 허진까지 네, 세 명의 여자가 그러니까 누가 세 명이냐고. 그러니까 젠과 그다음에 엄마와 그다음에 그린이 거의 한 사람 같이 나는 느껴지거든요. 한 사람 같이 느꼈는데 이 세 명의 여자가 모두 다 분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 하나의 주체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레인만 빼고. 레인도 그런 것 같은데 젠 그러니까 그 같은 시간 경우는 속에서 있는 네, 맞아요. 젊을 때 젠 같은 젠도 제이 영화 책에는 제인이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자기와 혈연 관계가 아닌 계속 다른 사람들 돌보는 일을 계속해요. 맞아요. 디보션을 계속 보여줘요. 케어와 그러니까 돌봄과 헌신을 계속 보여주고 엄마도 사실은 젠에 대해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보면 자기 세입자들한테도 사실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린 같은 경우는 그 시간 강사의 해고 문제를 사실 자기 안으로 다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타인을 타인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안으로 다 끌고 들어오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 세 명의 여성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근데 이제 엄마의 불안은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늙어 죽을 때는 홀로 남는다라고 하는 비참하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자기 딸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되게 이기심의 발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 안에 근데 둘이 다 있는 얘기하다 거니까. 보니까 좀 재미있는 것들이 확실히 있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뭐를 경험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진짜 영화가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당연히 경험에 따라 다르겠지. 그러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설명문에서 배웠던 건데 배경 지식에 따라서 근데 다르게 되게 읽힌다는. 우리는 비슷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경험에 따라 되게 다르게 보인다는 게 너무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만할까요? 네, 그만하죠. 오늘 그러면 인사하고 끝낼까요? 인사하기 전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제 오늘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장손과 딸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럼 또 여러분들께서는 경험에 따라서 어떻게 이 작품들이 가닿았을지 또 되게 달랐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얘기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방송에 소개도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SNS에서 또 열심히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죠. 뭐 나가기 전에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 팟빵과 유튜브에 38페이지 프로젝트 38 치면 여러분들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자 구독하러 갑시다, 여러분. 보고